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 중인 남이양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이 채널을 즐겨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비로소 깨닫는다고 하죠. 물은 건너봐야 안다는 말이 제게 딱 맞는 속담인 것 같아요.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자기만의 판단에 갇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하고 충고해도 자신이 아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화를 입는 경우가 많죠. 돌이켜보면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가족이나 친구들의 충고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스스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겪어봐야 비로소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차별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그런 차별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살림 미천처럼 여겨졌고 저와 여동생은 집에 있기는 했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그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존재로 생각했죠. 저희 집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늘 아들 낳기를 바랐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를 액땜이라고 부르며 네 번째로 태어난 여동생도 또 다른 액땜이라고 했어요. 다섯째는 꼭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살림이 넉넉지 않아 더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딸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곤 했죠. 오빠와 남동생은 부모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들은 하루 한 끼라도 걸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저와 여동생은 굶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힘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부모님은 매타작을 시작하곤 했죠. 저희가 부모님께 혼나면 오빠나 남동생은 그저 무심하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호사가 저와 여동생의 희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보내주셨지만 저는 성적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선생님들마저 제게 대학에 꼭 가라고 추천했지만 부모님은 대학 보내서 뭐하냐? 고등학교만 보내준 것도 과분한 거다. 라며 무시했어요. 결국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기숙사 딸린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일만 했지만 부모님 곁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장에서 일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죠. 그나마 저를 집에 붙잡아 둔 건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 여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떠나보내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학교 졸업하면 꼭 언니 있는 곳으로 갈게. 둘이서만 살자. 엄마, 아버지처럼 우리 못 살게 구는 사람 없는 곳에서 우리 둘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동생은 약속대로 인천에 있는 의류 공장에 취직해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희 둘은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면서 단둘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오빠나 남동생이 분에 넘치는 대학에 간신히 들어가 겨우 졸업하거나 중도에 군대를 갔을 때 저와 여동생은 드디어 서울에서 둘이 살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동안 일하던 공장의 사장님 소개로 가죽 공방에 취직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일이 조금 더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일하는 시간도 짧고 월급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여동생은 서울로 바로 올라왔죠. 저도 공장을 그만두고 동생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보조 사무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잡무를 보는 일이었어요. 자료 정리, 손님 오면 커피 타기, 인부들 안내하고 연락하는 일까지 온갖 자잘한 일을 다 했죠.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던 공장 일을 벗어나 손을 덜 쓰고 머리를 더 쓰는 일이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저 동생과 함께 아등바등 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됐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빠와 남동생은 부모님의 재산을 사업이다, 땅이다 하며 허투루 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평생 보지 않았으면 속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쉬울 때만 되면 저희 자매를 찾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들은 없었고 결국 아버지가 찾은 사람은 저와 여동생이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감정 때문에 부모님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막상 찾아뵙고 나니 인간의 원한이란 게 지독하지만 또 쉽게 풀리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왜 젊고 건강할 때는 하지 못했던 사과를 죽음이 가까워진 지금에서야 하시는 건지,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상처를 달래줄 만큼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재산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오빠와 남동생 대신 저와 여동생이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 혼자 남은 어머니를 대면하면서 드문드문 찾아뵀죠. 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도 저희 자매가 치렀죠. 이렇게 부모님마저 떠나고 나니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풀어놓을 대상조차 이 세상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저희 안에 묻어두고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잊고 내 삶을 잘 사는 게 나와 동생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사무실에 소속된 인부 중 한 사람이었죠.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성격도 좋고 목소리도 크고 늘 웃는 얼굴로 사무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도 참 괜찮아 보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 한잔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저와 남편은 서로의 상황에 공감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삼남일 여중 셋째 아들이었지만 우리 집처럼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단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장남도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고 남편과 다른 동생들 역시 학교만 졸업하면 곧바로 집안의 생계를 돕기 시작해야 했죠. 남편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튼튼하게 태어난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다행이야. 라며 웃음을 짓곤 했죠. 그의 그런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저도 많은 힘을 얻곤 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이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고된 일들도 더 쉽게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결심했죠. 우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제가 25살 때였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매달 이번 달 겨우 넘기면 다음 달에는 좀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 저와 남편은 우리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들에게만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어요. 돈을 아끼고 모자란 게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월급날마다 늘 양념 통닭을 사들고 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프라이드 아니면 양념 통닭 2가지뿐이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늘 양념 통닭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통닭을 들고 오면 우리는 종이 박스를 열고 달다리를 호일에 감싼 채 하나씩 들고 먹곤 했죠. 아이들에게는 달다리 하나씩 건네주고 저와 남편은 나머지를 나눠 먹으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치킨의 맛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그 빨간 양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맛은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눈 소박한 추억이 만들어준 거였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제 마음을 늘 불안하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담배 피우는 습관이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휴식 시간에 피우는 담배가 꿀같이 달콤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담배 대신 꿀을 퍼먹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남편은 허허 웃으면서 넘기기만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담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했죠. 아내인 저의 잔소리에도 집안에 담배 냄새가 배어도 한겨울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며 나중에는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건강 생각 좀 하라고 열변을 토해봤자 남편은 웃으며 그냥 넘겼으니까요. 남편은 공사장 먼지와 바람을 다 마셔가며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워가며 잠깐의 휴식 시간을 즐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잔소리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열심히 말렸어야 했나 봐요. 제가 목에서 피가 나더라도 말렸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30 후반이 됐을 무렵 남편은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다른 장기들까지 전이 된 상태였어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죠. 그토록 강인하고 씩씩했던 남편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암은 우리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됐고 결국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그의 영정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냐고, 그 담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찍 우리 곁을 떠나야 했냐고 속으로 되뇌며 울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떠날 때 당신은 우리 가족 걱정 말고 편히 가요. 우리 채연이랑 유진이가 좋은 짝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 내가 꼭 지켜볼 테니 당신은 하늘에서 그저 애들 잘 보살펴주기만 하면 돼요. 라며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2년만 더 살아 있었으면 장남 결혼식도 직접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걸 못 보고 떠났죠. 남편이 떠나고 2년 뒤 아들은 반도체 회사에 다니면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늘 허전하던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처음 아가씨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아가씨는 뭘 좋아해? 아들이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주변에 묻고 물어 괜찮다는 일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그 아가씨 그러니까 며느리는 당시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팔다리는 길고 날씬해서 얼굴도 작고 피부는 뽀얗고 윤기가 나서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 같더군요. 하늘에서 점지에 태어난 사람만 모델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천사 같은 외모 뒤에 악마 같은 성격이 숨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약속된 식당에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는 차가 막혀 약속 시간보다 34분 정도 늦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었더니 아들은 일어나 반기는데 며느리는 그저 자리에 앉아 고개만 까딱했어요. 그때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 인사하는 게 기본 예절인데 눈치만 보고 고개만 까딱한 채 인사도 안 하더군요. 아, 이건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좋은 날 괜히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들이 참 기막혔습니다. 앉아있던 식탁에 물병이 없는 걸 보고는 며느리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멀리 있는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개를 부르듯이 말이죠. 여기 손님들이 앉아 있는데 물병 하나 없는 거 안 보여요? 우리 음식 먹다 목 막혀도 그냥 먹으라는 건가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아니, 식당 직원이 무슨 머슴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어도 저렇게 기본 예절이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바로 직원에게 사과하면서 물통을 부탁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반찬을 먹더니 이건 짜고 이건 맛이 없네. 음식 구성이 엉망이야. 라며 계속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채연 씨, 여긴 식당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음식도 별로네. 어머니가 너 회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알아보신 식당이야. 난 괜찮은데? 딱히 특별한 날 올 곳은 아닌 것 같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과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지 막막해졌습니다. 말 한마디 평범하게라도 나누지 않으니 점점 겉모습마저도 미워 보이더라고요. 가죽 미니스커트에 뾰족한 하이힐을 신은 채로 다리를 삐딱하게 식탁 밖으로 내놓고 앉아있는 모습까지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대화도 억지로 이어가느라 애쓰는 게 보였고 솔직히 더는 궁금한 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옷도 벗기 전에 아들에게 말했어요. 채연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가씨는 아닌 것 같다. 너 진심이니? 오늘 식당에서 갑질하던 거 봤잖아. 어른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행동하는 그런 애랑 결혼을 한다고.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거 지금은 좋겠지. 하지만 결혼은 젊은 날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길게 봐야 해. 나중에 너 눈에서 콩깍지 벗겨지면 그건 다 껍데기야. 오늘 그 식당 직원이 겪은 모멸감, 앞으로 네가 겪을 수도 있는 거야. 정신 차려라. 어머니가 하시는 말 다 이해해요. 종서가 첫인상이 좀 그렇긴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돈 많은 집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지 공주처럼 오냐오냐 받들어지긴 했지만 알다 보면 속이 여리고 착한 애예요. 어머니, 제가 누군데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종서 정말 사랑해요. 종서만큼 잘 맞는 사람도 없고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종서뿐이라 소개시킨 거예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얘가 어쩌려고 이렇게 장담을 하나 싶더군요. 아들의 눈빛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느꼈어요. 네가 결혼하면 난 결혼식장 안 간다. 너 앞으로 안 본다. 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아들은 웃으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장남 결혼식에 안 오겠어요? 라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속 없는 놈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에도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연애할 때 자기를 잘 챙겨줬는지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이미 첫인상이 나락으로 떨어진 저에게는 다 속이의 경읽기였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아들은 제가 봐도 답이 없었어요. 이건 직접 겪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싶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적당히 시어머니 역할만 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데
조금 애를 먹더군요. 돈이 많다는 며느리 집에서는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거라고 하고 예물, 예단, 혼수만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보태준 돈과 아들이 모은 돈을 합쳐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이 얼마나 높은지 평수가 좋으면 동네가 마음에 안 들고 동네가 좋으면 평수가 작다고 불만이더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딸은 지방체육센터에서 코치로 일하며 지방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고 아들도 결혼해서 나가 산다고 생각하니 저도 불안했거든요. 36평짜리 집에 혼자 살면 더 공허하고 적적할 테니 남은 방 2개를 내주고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었죠. 아들이나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따로 제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 한잔하며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분명 불편할 거야. 그런데 나도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며 지내보자는 거야. 꼭 네가 희생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제안일 뿐이니까 편하게 생각해보고 네 의견을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괜찮으면 괜찮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주면 돼. 절대 강요하려는 건 아니야. 나는 네가 편안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해. 나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며느리가 혀를 굴리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은 다들 고생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도 완전 시집살이 없다고 100% 확신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여자들은 다 빨리 늙는다잖아요. 가족은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더 애틋해진다고 하니까 그냥 서로 거리를 유지해요. 어머님을 오래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저를 오래 보고 싶다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이건 뭐 혀에 브레이크도 없고 저를 그냥 밀어내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내 며느리보다도 우리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 아이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내 아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며느리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대충 웃으며 넘겼죠. 그래. 네 뜻은 잘 알겠다. 나는 그래도 너한테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 너에게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걸 어쩌겠습니까? 내 속마음은 이미 좋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이 다가왔고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아들은 멀끔하게 턱시도를 입고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한 방울 흘리더군요. 그걸 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속으로는 앞으로 너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미 마음이라는 게 그런지 아들이 눈물을 보이니 저도 같이 울 수밖에 없더군요. 어쩌면 그 눈물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결혼 생활을 미리 슬퍼하며 흘린 눈물일 수도 있겠지요.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살고 있겠지, 신혼이라 바빠서 나에게 연락할 여유가 없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처음엔 별 걱정 없이 그저 신혼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서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오빠랑 요새 연락해봤어? 글쎄, 오빠는 연락이 잘 안 오네. 새색 씨랑 좋다고 엄마는 잊었나 보지. 그러자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오빠가 요새 죽으려고 해.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한탄하는데 정말 걱정돼.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 봐. 그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요.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결혼 후에 제게 별말이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새언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혼 직후부터 오빠에게 이른바 규칙을 정해서 말한 거였죠. 첫째, 자기는 모델로 활동 중이니 절대 애를 낳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임신을 하면 체형이 변하고 모델 생명도 끝장이니 아이는 절대 안 낳을 거라고 했답니다. 둘째는 자기는 한 번도 밥을 지어본 적이 없으니 집밥은 기대하지 말라고 했대요. 아침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니까 저녁은 배달을 시키거나 반찬을 사다 먹자는 거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어지러지랬죠. 또 생각해보니 아들이 무덤을 보고도 들어간 격이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뒤 며칠 후 아들이 회사 퇴근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며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늦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어요. 아들을 보니 결혼식 때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 몰골로 앉아서 밥을 3공기나 먹어치우는 걸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잠시세끼 제대로 못 먹으니 엄마 집에 와서 몰아서 먹는구나. 요즘 저녁은 뭐 시켜서 먹는다고 했지? 엄마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마라. 유진이한테 다 들었어. 종서가 선언을 했다는 것도.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며 애써 낙관적인 척 했습니다. 유진이가 진짜 걱정 마세요, 엄마. 이게 다부부가 맞춰가면서 해결할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엄마 집밥 너무 맛있어요. 내가 이걸 몇 달이나 못 먹었으니. 아들은 최대한 괜찮은 척 했지만 이미 제가 본 진짜 상황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그럴 때마다 본인이 잘 해결하겠지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그저 독특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가정 예절조차 없다는 점이었어요. 명절에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가족들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상 차리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만 혼자 멀뚱멀뚱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군요. 천연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전혀 도와줄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차라리 음식을 맡기지 않는 게 다행이다 싶더군요. 나중에 설거지라도 하려나 싶어서 기대했죠. 종서야, 오늘 와서 많이 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는 그 말에 기막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설거지 못해요. 어제 내일 받았거든요. 아직 하루밖에 안 돼서 자리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손에 세제를 자주 묻히면 손이 금방 거칠어져서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하려는 순간 뒤에서 딸이 무섭게 나타나더군요. 그녀는 엄마인 저도 겁먹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진짜 웃기는 소리인 거 알아요? 세제는 고무장갑 끼고 하면 될 일이고 내일 했다고 설거지 못하겠다는 건 핑계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청소하고 음식 준비했는데 언니 뭐 했어요? 밥만 먹고 본인이 먹은 그릇도 안 닦고 갈 생각이었어요? 마치 학생을 혼내듯 이글이글한 눈으로 며느리에게 엄하게 대하더군요. 평소 꼿꼿하던 며느리가 딸의 단호한 태도에 눌려 결국 말을 듣는 걸 보고는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입이 삐죽 나와서 기분이 좋지는 않아 보였지만 민기적거리면서도 고무장갑을 끼고 느릿느릿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며느리가 전형적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이른바 강약약강의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에 비해 저는 며느리에게 만만한 시어머니로 찍혔던 모양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빠져나가는 걸 보니 말이죠. 아들이 그런 며느리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역시 후회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식당에서 저를 보고도 일어나 인사하지 않던 그 장면을 그냥 넘겼던 겁니다. 그때 당장 혼을 내서라도 며느리가 제대로 인사를 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제 딸한테만 순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제 말에도 고분고분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죠. 아무리 괴로워도 며느리와 직접 부딪히며 사는 아들만큼 괴롭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들은 종종 며느리 때문에 속상할 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들려주는 얘기는 들을 때마다 기가 찼어요.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둔 며느리는 집에서는 거실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집 밖에서는 100% 백화점에만 간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백화점에서 가방이나 신발을 잔뜩 사서 돌아오는 며느리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며느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나 아직 우리 아빠 카드 쓰고 있어. 내가 그래도 당신 배려해서 아빠 카드 쓰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결혼했는데 계속 아빠 카드만 쓸 수는 없잖아. 앞으로 몇 달 내로 당신 카드 쓸 거니까 미리 준비해둬. 사돈댁 돈으로 펑펑 쓰더니 이제는 아들 돈까지 쓰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며느리라니.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돕는 것도 아닌 며느리를 보며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엄마가 뭐라고 했니? 결혼은 신중히 하고 상대를 길게 보고 선택하라고 했잖아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아들 마음이 더 상할까봐 참았죠.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물은 성격만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절대 경제권은 넘기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네가 정말 가족으로서 내 아내로서 돈 관리를 제대로 하고 또 집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그때 경제권을 나눌게.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지 지 아버지 카드를 흔들며 오히려 아들을 비웃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돈댁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며느리에게 줬던 카드도 연체되었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돈댁 지원이 끊기자 며느리도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이제 더는 지아버지 카드로 펑펑 돈을 쓸 수 없게 되자 며느리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평소 강하게만 굴던 며느리가 태세 전환을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서는 요즘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오늘 출근할 때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아침밥을 얻어먹었어요. 믿어지세요?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어색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며느리가 정말로 변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쓸 구멍이 막히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카드값만 해도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씩 나가던 상황이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지자 엎드린 게 아닌가 싶었죠. 며느리가 이제서야 아들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반성해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이제 임신 계획까지 세우려 한다고 전에 없던 다정한 모습을 보인다며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들은 일단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과정이 어떻든 며느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아직 며느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아들은 예전처럼 쉽게 믿고 넘어가지는 않을 태도였죠. 그런데 며느리도 그걸 느낀 것 같더군요. 아들이 자신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며느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도 갑자기 함께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들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나 취업했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곳이야. 내 자리가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가? 라고 했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엄마, 와이프가 경력이라고는 모델 일을 잠깐 한 게 전부인데 30 중반에 아무런 기술도 없이 취업이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 씨가 된다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였던 게 드러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회사는 사무실을 빼고 직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며느리는 울며 불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며느리 같은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월 1,000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말로 꼬드겨서 데려간 다음 직원들에게 취업 후 회사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하고 팔 물건까지 강매시킨 곳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회사가 도망을 친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기를 친 놈들이 나쁜 건 맞지만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며느리가 그 큰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나이도 있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텐데 말이죠.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속이 터지고 며느리는 울면서 자신의 실수를 자책했습니다. 저 역시 그 상황을 들으면서 속이 타들어갔죠. 사실 저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아들이 며느리와 갈라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헤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들은 그날 며느리가 강매당한 물건들을 집에 쌓아두고 아이처럼 울면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헤어지자고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야 며느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대출받아서 투자했던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쌓여 있던 이상한 물건들을 하나씩 중고 사이트에 내다 팔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메우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의 마음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물건을 팔고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여주려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놓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종서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빚을 갚으려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고 저한테도 미안한지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서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어요. 종서가 진 빚도 부부로서 함께 갚아 나가려고요. 이렇게 제가 뒤돌아서면 며느리가 빚더미에 앉아 또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줄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아들이 엄마, 나 그 사람 딱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요.
라고 말했을 때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예전에 좋았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사랑이 뭐고 감정이 뭔지 그날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어쩌면 며느리도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오냐오냐 잘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무조건 받아주고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라도 기회를 준다면 그게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주말이 며느리 생일이라는 게 문득 생각났거든요. 사람이 새롭게 출발하는 데는 가족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에서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는 게 생각나서 그날 아침에 수산시장에 가서 해물탕 재료를 사고 꼬막이 싸고 싱싱하길래 꼬막 무침도 해주려고 좀 샀어요. 이제라도 며느리가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준비했죠. 어느새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식탁에 가득 차려놓은 음식을 보던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은 준비 못했지만 맛있는 밥 먹고 힘내.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목이 메는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더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모든 걸 열심히 할게요.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어머님께도 가족으로서 며느리로서 잘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그 후 며느리는 양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잡고 아주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밥그릇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밥과 꼬막 무침, 참기름을 넣어 비벼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주 조금씩이라도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 보냈는데 이틀 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건 건 정말 손에 꼽을 일이라 의아하기도 했고 얘가 잘한다더니 이제 안부 전화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전혀 안부 연락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 어제 식중독으로 병원 다녀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탈의에 난 음식이 어머님이 해주신 꼬막 무침밖에 없어요.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 꼬막 무침 너만 먹은 게 아니라 나도 채연이도 먹었잖니?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나나 채연이도 탈이 났어야지. 제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어머니 음식 먹고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저 이제 곧 모델 일도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모델 일을 다시 한다고? 그런데 그날 밥은 왜 큰 대접으로 먹고 갔니? 괜히 열내지 말고.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전화를 하니? 도대체 뭐가 목적이야? 어머님 때문에 식중독 걸려서 저 지금 너무 힘들고 몸에 두드러기까지 나서 한동안 모델 일도 못하게 생겼어요. 당장 모델 일만 해도 달에 몇백 벌 수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그게 다 물 건너갔잖아요. 저 1,000,000원만 보내주세요. 계좌 보내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며느리가 미쳤구나 싶었어요. 1,000,000원?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너 이상한 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사기꾼들한테 한번 당하더니 너도 이제 사기꾼처럼 살려고 하니? 네가 나한테 무슨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건데? 며느리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어머님, 식당도 손님이 음식 먹고 탈라면 배상해주잖아요. 어머님도 하신 음식에 대해 책임지셔야죠. 그냥 위로금 겸 합의금으로 깔끔하게 1,000,000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가 더러운 짓을 하는데 내가 왜 깔끔하게 보내줘야 하니? 그럴 일 없다.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면 네가 꼬막 무침 먹고 탈났다는 걸 증명해서 소송이라도 해보든가.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머리는 한참 동안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와라. 집에 온 아들에게 며느리가 전화로 했던 말들을 얘기해줬고, 아들도 저만큼 황당해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입을 열어 한 말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식중독 걸린 건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서 먹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다음날 친구랑 먹은 샐러드랑 김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며느리가 정말 식중독에 걸리긴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복통과 두드러기로 응급실에 갔고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접수처에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지금 응급실이야. 밤에 토하고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온몸에 뭐가 울퉁불퉁하게 났어. 아, 맞아. 그 샐러드랑 김밥, 샐러드에 계란 들어있던 거 말이야. 아들은 그때 이미 며느리가 무슨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겁니다. 아들은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이혼하자. 너 같은 답 없는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만하자. 고 했더니 며느리는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아들이 저에게 그 말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아들의 손짓, 몸짓까지 동원해가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 분노가 전달되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며느리에게 이혼을 통보하자 며느리는 곧바로 태도를 바꾸며 말을 돌렸다고 해요. 나도 처음엔 정말 꼬막 무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원래 잘 상하는 음식이잖아. 그런데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한동안 모델 복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어. 며느리는 어찌나 당황스러운 변명을 늘어놓는지 아들이 듣고도 기가 찼다고 하더군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 병원에 있을 때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너 처음부터 니들이 먹은 김밥이랑 샐러드 때문이라는 거 알았잖아. 며느리는 더 이상 그 변명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여보, 내가 진짜 너무 급해서 그랬어. 당장 갚아야 할 대출도 있는데 당신은 그걸 당장 갚아줄 수 없다고 했잖아. 물건을 내놓아도 안 팔리고 나도 숨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냥 어머님한테 이렇게라도 도움을 청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실수했어. 진짜 벼랑 끝에 몰린 거나 다름없었어. 하지만 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죠.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서 가족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협박이나 다름없어.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야. 너랑 결혼한 게 진짜 내 생애 가장 큰 실수야. 벼랑 끝에 몰렸다면 이제 혼자 떨어져야지. 우리 가족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며느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그 마지막 대화를 설명하며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듯 피곤한 얼굴로 마른 손을 이마에 얹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더군요. 진짜 마치 제가 홀린 것 같아요. 어머니, 처음부터 만났어도 결혼해서도 안 될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 당하고 나서야 알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왜 그동안 이런 사람과의 결혼을 끌고 왔는지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후회돼요. 저는 그 순간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탓하는 말도 위로의 말도 꺼내지 않았죠. 그저 아들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되짚어보며 그동안 겪어왔던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지도 않았고 아이도 없는 상태라 이혼 과정이 그리 복잡하진 않았어요. 아들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전 며느리가 아들에게 꽤 집착하며 귀찮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긴 했지만
아들이 말해준 마지막 소식으로는 전 며느리가 빚더미에 앉아 친정으로 돌아갔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전 며느리와 관련된 마지막 소식이었죠. 아들의 결혼 생활은 겨우 1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 상처가 작았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혼자가 된 것에 대한 외로움이나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스스로를 많이 탓하더군요.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혼이 아들에게 실패로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은 오히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끊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그 경험을 통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이 지금 겪는 자책감과 후회가 결국은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며 결혼을 서두르고 그로 인해 많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큰 상처를 받았죠.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옵니다. 부모로서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혼 후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아들이 점점 스스로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손가락으로 정확한 길을 가리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라는 걸요. 자식이 실수와 실패를 겪고 나서도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들이 지금 제 곁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안도와 위로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에 저는 아들이 나중에 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자식이 스스로 겪고 배워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 선택을 통해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만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서도 자식이 힘들 때 돌아와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들이 이혼을 겪으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자식이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비난하거나 혼내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더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언젠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다릴 겁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남이양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남이양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남이양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남이양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